지금 국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초입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초입의 국면이다. 그리고 이번에 왜 하락하느냐. 네. 그러면 이번에 좀 부동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은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암호화폐나 뭐 아니면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뭐 이런 거 빠진 거에 비하면은 사실상 뭐 지금 버티고 있는 수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부동산만 버틸 수 있냐? 쟤도 언젠간 또 빠지는데 마침 이번이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못 버티면서 좀 던지는 물건들도 나오고 이게 하락의 초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초입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초입의 국면이다. 그리고 이번에 왜 하락하느냐. 네. 물론 이제 뭐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하락을 만드는 데 트리거 역할을 한 거고요. 네. 가장 큰 그 영향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내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가격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다른 요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서 가격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게 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즉 자기 가격을 못 이어가지고 아무튼 허덕허덕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될 때까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30-40%라는 거는 엄청난 하락이잖아요. 사실 예.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들 보면 이제 대출도 있고 한데 그러면 사실상 거의 다 대부분 깡통 주택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 대단한 폭락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그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던 크게 네. 하락을 했던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중간중간에 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네, 그건 네. 제외하고 한 번은 언제냐면 91년도서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전에 86년도서부터 엄청난 폭등.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가지고 91년도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KB에서 나오는 그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따졌을 때 대략 한 1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실거래 가격으로 대략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대치동 음마 아파트 31평짜리가 2억 8천에서부터 시작해서 1억 3천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 정도 내려갔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락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네. 한 2년 반에서 3년 반, 3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지수면으로서 한 9% 정도 하락을 했고 실거래 가격이 3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일단 실거래 가격으로 그 정도 떨어진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도 내려간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정도 내려가냐? 우선 네. 이제 한번 보면 원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요. 네. 코로나 그 2000년도 초서부터 부동산 가격은 거의 이제 피크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 끝나는 형태였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9년도 한 11월 달서부터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인 2022년도 네네네.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네. 서울 지역에 있어 아파트의 그 4개월 동안 상승률이 얼마냐면 4개월 동안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고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저금리를 만들고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84%가 올라가 버렸어요. 네. 코로나19로 해서 올라갔던 그 국면이 네네.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원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건 유동성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이 다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84% 올라간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역으로 환산해 보면 고점에서부터 따졌을 때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돼요. 네. 그런 옛날에 우리의 역사적으로 한번 조정을 했을 때 떨어졌던 부분, 네. 그다음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원상태가 되는 네. 부분,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그 정도 내려가면 일단은 이제 그 끝이 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면 특정 지역들은 지금 최고가 대비 예. 막 30% 20% 빠진 막 금매 물건들 막 지금 거래되고 예,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럼 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하단을 형성하는 거고 이게 예. 좀
좀 많아질 거다. 예. 이런 이 정도 거래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래가지고 언론에 뭐 그래서 네. 어떤 단지 뭐 네. 몇 억이 몇 억이 빠졌다 이러는 빠졌다 거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거래 한두 개가 나와서 그렇게 만든 거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내년도 이맘 정도 되면 음. 그 가격이 거의 대부분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 됩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되죠.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야기가 간단한 게 네. 그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네. 최초로 평당 1억을 넘었다라는 네, 네, 네. 이게 언론이 네, 나왔어요. 뭐 지금 1억 3천, 예, 예. 4천 막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청와대가 달라들어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 음. 막 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가격이 모두의 가격이 되고 네.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 버리고 막 이렇게 네,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한 4, 5억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그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고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30에서 40% 정도 하락하고 이러는 국면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사실 빠지게 되면은 어떤 뭐 국가적으로나 좀 금융 뭐 은행이나 이런 예, 예. 곳들에서 타격을 좀 안 받을 수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많이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네. 30에서 40% 정도 빠지면 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봐. 네. 그거 하면 그거 난리나. 네. 이거 정말 금융위기 발생해. 네, 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네. 근데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91년도에는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네.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네. 30%씩 막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문제 없이 넘어가잖아요. 이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했을 때 거래가 많이 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약간의 거래를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리는 형태가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20개월 사이에 가격이 배가 넘고 했는데 네. 서울 지역에서 거래되고 그 한 아파트의 거래 총액을 다 더해 보더라도 네. 100조를 넘질 않습니다. 뭐 100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중에 뭐 40%를 모두 다 빚을 내서 40조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은 그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채를 일으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모기지처럼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네. 모기지 한도가 더 늘어나고 이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했던 거고 그다음에 서로 40조 정도를 그래 빚을 내 가지고 했다라고 네.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그 부동산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요. 거의 재산의 80%를 예, 그러니까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가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한계가 될 때까지 아무튼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해 가면서 끌고 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야 30% 40% 떨어지면 네. 이거 정말 경제 전체가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결코 그렇게 난리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또 그냥 버티면서 예, 그냥 버티면서 이렇게 집에 그 살면서 지나가는 그냥 거죠. 근데 또 지나간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영끌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네. 인생 정말 피곤해지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모여가지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이건 제가 봤을 땐 너무 아무튼 위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팔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거주하든지 뭐 그냥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버티니까. 네, 그러면서 그럼 야, 시간이 지나가면 예. 또 해결이 된다. 뭐 떨어졌어? 뭐 옛날에 얼마였는데 이렇게 가면서 그냥 계속 또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막 급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겁이 나서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진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2020년부터 인구도 감소하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굳이 뭐 투자처로 볼 수는 없지 않냐? 네. 이제 인구도 감소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2015년에도 그 네.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네. 그 전에 뭐 1990년대 후반 이럴 때도 그 얘기는 네.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보면 또 그 이후에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 네. 그걸 지금에서 그 상정하고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네. 인구가 900만 명뿐이 안 됩니다. 네. 국토는 우리나라의 3배 정도가 됩니다. 뉴질랜드가 그렇게 그러니까 따져보면 네. 뉴질랜드는 절대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 넓은 지역에 900만 명뿐이 안 사는데. 네. 근데 왜 오클랜드 같은 데 올라갑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냐 하는 네. 것들도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부동산은 영원히 끝이 났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자체는 지금에서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우리 바로 옆에 또 일본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또 예, 예. 일본이 또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또 일본은 또 특정 지역들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예. 막 하는 게 있다 보니 일본은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경우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뭐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성장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나라들도 네. 일본처럼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일본의 케이스가 모든 거에 그 스탠다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표준적인 형태다 일본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지만 거다. 일본이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기준금리가 지금 어쨌든 상단에 거의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당장은 떨어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려가는 게 뭐 방향이라면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또 그 저금리로 가면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붐업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요. 아니면 지금의 어떤 고점이 너무 과한 건지. 예. 일단은 가격이 적정한 수준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네. 뭐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라고 하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그 다음에 뭔가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막 네네네. 하잖아요. 그 어떤 정책이 이렇게 먹힌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먼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왜 그 초이노믹스 하면서 네. 그때에서부터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이전에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랬었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그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수준에서 금리를 갑자기 막 내렸다. 네.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금리를 떨어뜨린 거나 아니면 지금을 유지하는 거나 결국에 마지막 가격은 거의 비슷해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적정한 수준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면서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고 네. 이러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평생 전월세를 살 거 아니라면 예. 뭐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거래가가 한 30-40% 정도 빠지는 뭐 그런 금매나 이런 것들을 산다면 그러면 살만한 건가요? 고점에서 30-40%가 네. 낮은 매물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뭐 산다라고 하더라도 왜 제가 이걸 없다라고 여쭤보냐면은 지난 고점이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고점이 뭐냐? 예, 예. 어딜 기준으로 30%냐? 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되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통계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네. 실거래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데에서 그냥 호가의 호가를 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예 그 지수화해 가지고 네. 그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내는 것도 있고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그 한국부동산원이나 내는 거에 그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 한 40% 이렇게는 가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네, 되면 진짜 난리가 나버리는 네, 형태가 네, 되고요. 네. 호가 대 호가로 해가지고 많이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한 40%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하락 이 부분들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만약에 최고의 고점 작년도 말 이렇게 해서 기록했던 그 호가의 최고의 고점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맨 마지막 거래됐던 가격에서 네. 한 40% 정도 떨어졌다.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됐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부동산 거래는 사실 뭐 거의 중단 수준이란 말이죠.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채인데 거래량이 뭐 지금 1000건 안 되고 네, 막 그렇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이 적더라고요. 지금 수치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너무 중단되면 사실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쪽 관련 업계 분들이 막 폐업하고 하니까 정부가 지금 어떻게든 거래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쓰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격의 방향대로의 정책을 쓰게 되면 그거는 잘 먹혀 들어가요. 근데 가격의 방향을 역으로 거슬리는 형태의 정책을 쓰게 되면 그건 절대 먹히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MB 정부 때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무튼 뭐 유지시키고 거꾸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1번의 정책을 폈는데 21번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그러면 MB 정부도 무능하고 문재인 정부도 무능하고 이래서 그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 방향이 정해진 거에 역순으로서 만들기 위한 정책은 그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핀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거래가 활성화 안 되고 거래가 줄어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과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타났던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 고점에서 꺾여 내려갈 때에 제일 먼저 전조가 되는 게 뭐냐면 거래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네. 한 4, 5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의 최고점에서 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는 팔고 싶어.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최고가에 네, 팔고 그렇죠. 싶지. 근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이 높은 데에서 내가 덜커덕 잘못 샀다가 음. 꼭지에서 물리게 되면 난 정말 인생 엄청나게 피곤해진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난 그 가격은 못 사겠어. 거기서부터 훨씬 더 낮은 가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호가의 갭이 확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형태가 되죠. 근데 맨 마지막 국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매도 쪽이 매수 쪽에다가 그 이제 그 던져버리는 형태로서 시작이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네. 나는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네. 이유 하나뿐이 없잖아요. 근데 네. 매도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빌렸어. 네.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한 4,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연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 연체를 끄지 않으시면 경매 불러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경매를 해서 맞느니 내가 싼 가격이라도 파는 게 맞지. 네. 라고 해서 매수에다가 던져버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이제 내려가 버리는 네.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국면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이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뭐 어떻게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활성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결국에 보면 가격이 어떤 형태로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히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매수하는 쪽에다가 포기를 하고 일단 아무튼 그 사람들 쪽에 응해주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 가격이 이제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떨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 재산의 80%가 사실 부동산 거의 주택에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빠질 것 같으면 던져야 되는 건지 네.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빠져야 되면 던져야 되느냐 뭐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네. 지금 정도에선 파셔도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걸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뒤에 붙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사는 집을 팔어 이 얘기를 이게 합니다. 사실 엄청 큰 결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제가 그렇게 네.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버티려고 예, 그냥 한다.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채를 가지고 그 하는 사람은 올라갔을 때 와 내 집이 이렇게 됐구나. 네. 기분 좋네. 그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졌네.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네. 그런 그 형태거든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마인드가 강력하면 팔아라. 예. 팔 수 있으면 네. 지금은 파는 게 좋다라고. 근데 또 하는 급매나 급구매로 팔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미 좀 늦은 거죠. 제가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작년도 하반기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고 여기에서 못한다라고 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때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지금 팔았던 그 아파트 단지를 다시 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단 한 사람도 제가 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럼 근데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적당한 가격에서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네. 괜찮죠. 그럼 지금 또 팔아서 또 갈아탄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갈아타는 거는 뭐 모두 다 떨어지는데 왜 갈아탑니까? 그거는 SK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어차피 똑같이 똑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네. 이거 팔아서 저거 사고 뭐 이거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지금에서는 팔았다라고 하면 전세를 가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차익은 채권이나 이런 거 그해서 1년에 한 5% 6%씩 이자 받으면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네. 그다음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냥 옆으로 가면서 바닥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국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 용기를 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보면 또 용기를 못 내거든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반포에 가면 레미안 아파트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탑 1, 퍼스트지. 2를 네, 네, 다투는 네. 그게 2007년도 뭐 이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분양을 하고 네, 막 했을 때 네. 미분양이 나가지고 난리가 네, 아닌 네,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그 증권회사에 있는 건설 애널리스트들한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네가 한 채 팔면 내가 커미션 한 2%씩 줄게. 그거 한 10억짜리면 2%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포함해가지고 30명을 모아가지고 갔어요. 네. 그 30명 중에 단 한 명도 그거를 사지 네.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저 터미널 옆에 있어서 네. 뭐 먼지가 많고 왜 안 되는가 하는 것만을 계속 따져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에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무난해.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아. 그리고 뭐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살면서 버티면 돼.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야 되지. 네. 그때 되면 또 못해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삼성물산 출신인데 예. 그때 제가 신입사원일 때 실제로 메일을 다 전 직원한테 뿌렸습니다. 예. 좀 분양 받으라고.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다죠. 건설사 직원들도 안 사기 때문에 증권사도 당연히 못 사죠. 예,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아. 그때 이제 막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건데. 짓는 사람들도 안 사는데 뭐. 예,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이게 하락이 오고 이제 U자로 뭐 가든지 L자로 갈 때 반등할 때 그때를 사실 사고들 싶어하지만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예, 잘 안 그때가. 되죠. 얼마나 더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도 용기를 내야 되고 밑에서도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럼 그게 거예요. 어떤 뭐 미분양이 막 쏟아진다 뭐 이런 그런 걸 어떤 좀 시그널로 네,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네. 이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한 뭐 내년도까지 많이 떨어지고 네. 뭐 그다음에 한 내년도 뭐 내후년도 뭐 상반기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엔 옆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남에서 지금 그 이 재건축하고 이러는 네.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나가지고 난리가 아닌 막 그 형태가 됩니다. 그때 정도 되면 대충 내려올 만큼은 상당히 좀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분양이 난다는 거는 사실 뭐 분양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미래의 수요 자체가 아예 없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올라가지 못한다. 책들이 또 막 서점에 예, 뭐 나오고 이러면서 하면.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예. 다만 용기를 많이 내야 된다. 그때 예, 용기를. 이미 또 관성이 또 이렇게 평행을 가는 게 또 당연하다 생각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한번 좀 예. 또 리스크를 또 감수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